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최고 기밀 자산으로 불리는 전투기 항공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전을 해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해당 소식은 인도 힌두스탄 항공 유한회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힌두스탄 항공은 올해 2월 초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제너럴 일렉트릭 사무실까지 찾아가 논의하였으며 무려 80%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당 결정이 한국의 KF-21 때문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독자 엔진 개발을 천명했을 때도 비웃는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000파운드급의 초고성능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블록3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KF-21의 직접적인 성능 향상뿐 아니라 수출 등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두고 인도 에어쇼에서 미국이 인도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F414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미국의 굉장한 상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힌두스탄 항공이 발표한 대로 미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F414 엔진의 8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전을 하더라도 인도에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기가 무척 힘들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F414 엔진은 1990년대 미국 전투기 역사의 황금기를 이끈 베스트셀러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연식은 좀 되었으나 우방국에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던 핵심 기술을 인도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414 엔진은 AB 출력 22,000파운드로 유로파이터에 쓰이는 경쟁자 유로제트 EJ200의 2만 파운드와 비교해 앞설 정도로 우수한 엔진입니다. 겨우 FA50 수준에 불과한 나팔의 M88 엔진의 추력은 가볍게 눌러버린 데다 동급 엔진 중에서 가장 높은 추력을 자랑합니다. 경쟁 엔진에 비해 도입 유지비도 저렴한데요. 가령 앞서 언급했던 유로제트 EJ200 엔진의 경우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독일의 MTU, 이탈리아의 아비오, 스페인의 ITP사가 각각 터빈과 압축기 애프터버너 등의 구성품을 분담해서 개발한 만큼 엄청난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엔진을 인도에다가 덜컥 줘버린다고 과연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들 줘도 못 먹는다는 말을 쓸 만큼 자동차나 만들던 회사에서 갑자기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을 준다고 해도 그저 흉내나 내고 말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설계도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와 심지어 철학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실제로 본다면 미국의 제안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75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고압, 또한 영하의 저온에도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이 라이센스 기술을 알려주려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인도라는 국가의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으나 핵심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나 재료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인도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엔 KF-21 보라매가 있었는데요. KF-21의 현행 양산 제품인 F414 G400K 엔진이 장착되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000파운드급의 초고성능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블록3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KF-21의 직접적인 성능 향상뿐 아니라 수출 등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만큼 더욱 커지고 있는데 가령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28,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작전 범위와 효과 확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새로운 전술적 사양을 요구한다면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유지 보수와 수리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가동률과 즉시 전력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KF-21이라는 큰 고객사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F414 엔진을 원하는 국가가 때마침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인도의 자체 개발 전투기 테자스가 기체의 크기를 늘린 마크2 버전에서부터 F414 엔진을 채용하기로 한 것인데 미국은 이 보답으로 엔진의 현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인도가 전투기 엔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F414 엔진에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령 KF-21용 F414 G400K 엔진은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는데 이 정도 추력은 있어야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나 상승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F414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G400K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엔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KF-21과 같은 F414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FA-18EF 슈퍼호넷의 경우 공허 중량은 약 32,081파운드 14,56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00파운드입니다. 슈퍼호넷은 높은 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F414 특징 그대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F414 G400K 엔진을 탑재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경우 한 개의 엔진당 최대 18,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며 공허 중량이 약 17,000파운드인 경우 추중비는 약 1.06입니다. KF-21은 이런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KF-21의 추중비는 약 2.12입니다. 이는 KF-21이 매우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면 하중에 따라 전투기의 기동성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들보다 추력대 중량비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어려운 기술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일본은 물론 테자스 전투기로 자국산 엔진의 실패를 경험한 인도까지 독립적인 엔진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첫 엔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진 자체의 생산뿐만 국산화로 인해 생산과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이루지 못한 세계 4대 항공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등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 전략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 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많은 외신이 4.5세대기인 KF-21이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 전문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KF-21을 두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럽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와 자체 개발을 앞둔 엔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 개발을 마친 인도와 중국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5세대기를 6세대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터키 등의 국가도 대한민국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외신에선 한국이 그들만의 토종 전투기로 5세대기 진입에 성공할 것이며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기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로 세계 전투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내놓으라 하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2월 25일 대한항공 우주본부 테크닉센터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된 국산 윙맨 전투기로 인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과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는 두 가지 종류로 201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2020년대 후반에 비교적 늦게 시작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오리 X2 전투기는 재작년 논문에서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RCS 값이 상당히 작다는 점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가오리 X2는 광대역 레이더 전파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꼬리 날개까지 삭제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제기의 전체 크기도 16m 이상 넘는 것으로 알려져 FA-50 경전투기보다 대형이며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전쟁이 발생했을 시 북한의 방공망을 쏜살같이 은밀하게 평양으로 침투해 주요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임무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극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2년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모겁이 공개된 한국형 로열 윙맨 전투기는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KWS-LW 사업으로 불러졌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명품 전투기인 KF-21과 함께 운영되는 멈티 체계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전투기와 달리 전투기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X밴드에 특화되어 꼬리 날개가 V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획득 가격에 초점이 맞춰 대당 100억 원 이하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철저히 X밴드 대역에서만 RCS 값이 낮도록 개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흡입구가 좌우 측면이 아닌 상부에 장착되며 톱니형 설계를 적용해 개발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에 내부 무장창도 축소형 적용해 공대공 미사일 2발이나 유도폭탄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본격화된 KF-21 윙맨 전투기 사업은 A사 레이더와 중거리 항공무장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 적용, 여기에 KF-21 전투기와 협력해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동화를 구축해 KF-21 전투기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도 로열 윙맨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미국에서 2019년부터 보잉과 호주 정부가 합작해 공동으로 개발해 내놓은 로열 윙맨 전투기는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체계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전 매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기의 강국이라는 튀르키예 역시 F-35 전투기 도입이 무산되면서 무인 전투기 체계를 주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로열 윙맨 비슷한 무인기는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국과연이 한국형 로열 윙맨 CJ 1호기를 출고하면서
미친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겁으로 공개된 멈티책의 핵심인 한국형 로열 윙맨이 등장하려면 2027년으로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어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는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2019년 처음으로 진행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MQ-28 사업은 2020년 5월 첫 번째 시제기가 출고되고 1년 후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나 작년 2월 성능을 개선한 블록2의 시제기를 양산하는 사업 이후에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입니다. 문제는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보잉이라는 점으로 방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형 사업인 로열 윙맨 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예정된 시간 내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보잉사는 악화되는 방산 분야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안 되는 프로젝트부터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호주 정부에서도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정부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길이 11.7m, 날개폭은 13m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지만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까지 장착해 운영할 수 있어 최전방 전투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장착해 6세대 전투기의 주요 무장으로도 발전될 수 있어 항공기술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알려졌습니다.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이나 조종사를 위한 다양한 부가 시스템이 필요 없어 동체 전체의 연료를 많이 적재할 수 있기에 항속거리가 약 3,7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국산 무인 전투기 역시 행동 반경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어 중국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한국이 공개한 KF-21 로열 무인 전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신들도 이를 가질 수 있다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도 대한민국에서 무인기가 공개된 이후에 지속해 이를 보도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영상을 바탕으로 자세한 분석 기사를 실어 현재까지 등장한 윙맨 전투기 중에서 가장 발전된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공개한 윙맨 전투기는 시제 전투기로 앞으로도 몇 년간의 시험 비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등장한 최신형 무인 전투기에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가 대당 3대 이상의 윙맨 전투기를 통합할 경우에 저렴하게 공중 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전 영역이 넓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인 전투기의 전력은 안성맞춤이 될 것이라고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와 협력해 라팔 전투기를 도입 중이지만 윙맨 전투기 개발보다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프랑스가 주력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터키와 협력해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라팔 전투기에는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도네시아로서는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무인기를 수출해 큰 성과를 내고 우크라이나에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공급해 전쟁 초반에 큰 활약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응 수단이 개발되면서 점점 효과가 있는다는 점도 터키산 무인기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정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KF-21에 통합할 수 있는 스텔스 윙맨 전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등장하면서 미래 공중 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KF-21 전투기 성능을 크게 확장해 줄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윙맨 전투기는 레이더와 무장이 추가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파일럿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KF-21 전투기에서 핵심적인 임무만 지시하더라도 전체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개발한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무인기 파일럿이 원격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적용된 윙맨 전투기는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가 공군기지에서 출격 전에 윙맨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활주로에서 이륙해 지정된 포인트에서 합류할 것이며
함께 이동한 후에 최전방에 투입되기 전에 KF-21 전투기보다 앞서 수백 킬로미터 먼저 진출해 적 전투기와 교전하고 후방 조정사에게 정보를 보내 무장사격 허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의 운영과 표적 탐지 추적, 전자전 대응 등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인 무장 발사 허락만 KF-21 조종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추가되어 윙맨 전투기를 3대 이상 통합해 대량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도 과거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전투기를 공개하고 몇 달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기체를 공개할 경우에 터키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국영 항공산업체인 PTDI사를 통해 현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전투기 협력의 결과물로 윙맨 전투기를 공개했다며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도입해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카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윙맨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한항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국형 윙맨 전투기를 현지에서 양산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사업비를 초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